예, 안녕하세요. 조금 전에 소개받은 김혜성입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제가 오늘 말씀드릴 주제를 한마디로 요약하면 이겁니다. Evidence-based, 근거가 있는 Personalized, 개별화된, 개인에 맞춤된 오랄 헬스케어 매니지먼트를 시작하자라는 제안을 드리고 싶고요. 제가 치과의사로서 또 다수의 이 직원들과 함께 이 치과를 운영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어떻게 하면 나의 직업적 의미를 계속 살리면서 나와 우리 직원들과 가족들, 내 삶을 영위할 수 있을까, 이런 고민을 하게 되죠. 저도 모르겠어요. 사실 모르겠습니다. 다만 좀 이렇게 찾아가 보자 라는 제안을 여러분께 오늘 드리려고 합니다. 뭐냐, 일단 오랄 헬스케어 매니지먼트, 구강 예방 관리, 어떻게 표현하든지 간에 이것이 저는 재해석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뭐냐, 사실은 이 미생물에 대해서 인간은 거의 몰랐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극히 최근까지요. 미생물이 발견된 것이 1670년대 레베누크라는 사람이 처음 발견합니다. 플라그 이런 걸 떼서 아주 작은 현미경으로 관찰했다고 하죠. 그리고 1670년대 이후에 200년 동안 거의 별로 관심 못 받았어요. 좀 신기하다 이 정도만 했죠. 그러다가 1880년대 잘 아시는 코브, 파스테르 이런 사람들이 이 작은 동물들이, 작은 미생물들이 그냥 존재하는 것이 아니고 여러 가지 질병 혹은 여러 퍼멘테이션, 발효의 원인이다 라는 거, 말하자면 이 미생물과 질병 혹은 인간 삶을 연관시키게 됩니다. 제가 보기엔 그 이후에 가장 큰 변화가 진행 중이에요. 미생물에 대해서, 미생물학 전체가 1670년대 레베누크에 의해 처음 미생물이 발견되고 1880년대 코브와 파스텔이라는 사람들에 의해서 이 미생물과 질병이 연결된 이후에, 그래서 미생물학이라는 것이 생긴 이후에 가장 큰 변화가 현재 진행 중입니다. 저는 그런 말씀 드릴 텐데 그 중에서도 구강 내 미생물이 너무나 많은, 인체 내에 너무나 많은 역할을 하고 있다라는 것이 드러나고 있어요. 그런 얘기들을 드릴 겁니다. 말하자면 구강위생이라는 것이 구강에서 일어나는 여러 이 문제들에 영향을 미치는 것뿐만 아니고 임신, 여러 가지 폐질환, 알츠하이머 등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해서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 근거들이 쏙쏙 나오고 있습니다. 저는 이 말씀들을 자료를 가지고 말씀드릴 거고요. 두 번째, 그런 걸 근거로 해서 우리 오랄 헬스케어를 해야 된다. 예를 들어서요, 말씀드리겠지만 이 현장에서 일단 제가 요약을 좀 하려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백반증, 홍반증 이런 것이 대표적인 전암병수예요. 구강암은 대부분 혀에서 나오고 생기고 대부분 스퀘머스 셀 카시노마라는 특정 질병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주로는 이 전암병소, 병원으로 가기 전에 소견들이 있어요. 그런데 관리가 안 되고 있습니다. 아마도 여기 계시는 치과의사나 치과위생의사 분들이 백반증이나 홍반증을 보고 이거 좀 위험해 보입니다. 혹은 괜찮아 보입니다. 라고 얘기하실 수 있는 사람이 제가 보기엔 하나도 없습니다. 저를 포함해서요. 그런데 그런 것을 감별해 볼 수 있는 방법들이 나오고 있다. 그게 바이오마커라는 겁니다. 이런 것에 근거해서 치주질환을 조금 더 빨리 디텍션하고 구강암을 관리할 수 있는 바이오마커들이 계속 나오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세 번째는, 그러면 그런 근거를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할 거냐. 사실 이것을 저는 계속 토의해 갔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이랑. 크게 두 가지죠. 하나는 치약입니다. 치약이나 가글액. 그리고 칫솔질이죠. 우리가 주로 할 수 있는 게. 그리고 우리 전문가가 SRP를 이제 할 텐데, 일상적으로 환자들이 하고 있는 것은 괜찮은 구강위생 제품으로 자기 관리하는 거예요. 저는 칫솔질은 한 번 더 바뀌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사실 이거 바뀌고 있죠. 제가 어렸을 때는 수평법이었죠. 이렇게 닦아라. 우리는 다 요새 회전법으로 바뀌고 있잖아요. 바뀌었잖아요. 저는 한 번 더 바뀌어야 된다. 바스 메소드 혹은 머디파이드 바스 메소드. 왜 그러느냐? 금방
미생물이 중요하다. 구강 미생물 관리를 해야 된다. 그러면 구강 미생물에 가장 많이 서식하는 데가 당연히 포켓이잖아요. 포켓을 닦는 입솔질의 방법은, 입솔질의 의미는 음식물 찌꺼기를 제거한다는 것 정도에 그치지 않고 구강 내 미생물 관리의 의미로 바뀌어야 되고, 그러기 위해서 가장 구강 미생물 관리를 잘 할 수 있는 칫솔질 방법들로 바뀌어가는, 저는 이 계몽운동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 치약도요. 치약도 지금은 우리 이미 다 이제 치약 사태 터져서 다들 느끼시겠지만 사실은 비누죠. 치약, 샴푸 별다르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게 저는 구강 내 미생물 관리 제재로 가야 된다. 말 그대로 치약으로 가야 된다. 라는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먼저요, 왓슨 앤 크릭. 이건 너무나 유명한 앞으로도 살아남을 사진이죠. 왓슨 앤 크릭이 1953년에 DNA 구조를 처음 밝히는 사진입니다. 그 전까지는 이 생명의 비밀 혹은 유전의 비밀을 몰랐어요. 그런데 DNA 그것이 DNA고 DNA는 이렇게 생겼어요 라고 얘기를 한 이후에 2003년에 처음으로 인간 게놈 전체를 해독한 휴먼 게놈 프로젝트가 마무리됩니다. 50년 만에 된 거죠. 그때 급속도로 발달한 기술이 DNA를 읽는 기술이에요. 지금은 좀 전에 미국에서 했던 휴먼 게놈 프로젝트를 할 때 3조 원 정도가 들어갔습니다. 시간에 10년 정도 걸렸고요. 그 하나를 해독하는데 지금은 100만 원 정도의 일주일이면 끝납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DNA를 읽는 기술이 급속도로 발달했고, 그 DNA를 읽는 기술을 지금은 미생물에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배양이라고 해서 여기 가서 키워서 샤워에 키워서 그 정체를 밝혔잖아요. 근데 생각해 보세요. 여기서 떼는 순간 향기성 미생물, 말하자면 산소에 노출되는 미생물은 배양이 되지 않습니다. 죽어버리잖아요. 또 구강 내에는 원래부터 배양이 안 되는 미생물이 또 너무나 많아요. 그런 것들을 DNA 분석 기법으로 해보니까 드러난 겁니다. 그래서 심지어 어떤 사람은 이 배양으로 알 수 있었던 미생물은 1%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 라고 주장하는 사람도 있어요. 현재 이 DNA 분석을 통해서 해도, 현재 이 기법을 적용해도 현재 구강내 미생물은 50% 정도만이 이 동지형이 가능합니다. 뭔지 밝힐 수가 있어요. 그만큼 그러니까 있다는 건 알지만 이 이름을 뭐라고 붙여야 될지를 몰라요. 아직도 이 새로운 기술을 이용해서도. 무슨 말이냐, 여기 계셨던 분들이 학교 때 잠깐 배웠던 미생물학은 사실은 미생물학이 아니다. 완전히 새로 배워야 된다 라는 얘기입니다. 실제로 미생물학 전체가 말씀드렸던 대로 레베누크와 호구, 파스텔 이후에 가장 큰 변화가 진행 중이다 라는 거고요. 이게 유럽에서 그래서 시작이 된 겁니다. 메타지노믹스가 DNA 분석이라는 거고요. 휴먼 장에 살고 있는 이런 연구를 해서 2015년 네이처에 발표되는데, 한때 이게 화제가 됐습니다. 장 타입을, 장의 미생물을 크게 3가지 종류로 나눠볼 수 있다. 장에는 어마어마한 미생물이 살지만 특히나 많은 우점을 장하는 이 미생물의 종류에 따라서 3가지로 나눠볼 수 있다. 말하자면 혈액형이나 혹은 한방에서 사상체질로 사람들을 나누듯이 미생물도 타입이 있다라는 거예요. 물론 이것은 아직까지는 진행 중입니다. 이 미국에서는요, HMP, 휴먼 마이크로바이옴 프로젝트라고 해서 이건 너무너무나 핫한 이슈예요. 현재 휴먼 마이크로바이옴 프로젝트라고 해서 마이크로바이옴, 우리 이 미생물은 마이크로 오르게니즘이고요. 하나의 미생물 할 때는 마이크로브라고 그러고, 그걸 전체를 통으로 봤을 때는 마이크로바이오타라고 그러고요. 이걸 DNA 분석 기술로 해서 봤을 때는 마이크로바이옴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마이크로바이옴, 요걸 아주 앞으로 치과에서 익숙하게 느껴야 한다고 생각하고요. 휴먼 마이크로바이옴 프로젝트를 진행했는데, 인간에게 서식하는 미생물의 서식지는 크게 4군데입니다. 구강, 장, 피부, 여성의 질 4군데입니다. 그게. 이 프로젝트는요, 5,000개 정도의 샘플을 분석했어요. 300명에게서 5,000개 정도의 샘플을 냈는데, 그걸 샘플을 채취한 장소가 콧구멍, 피부, 여성의 질, 변, 그런 다음에 구강 인후예요.
남성이라면 15군데를 제출했습니다. 남성에서. 여성의 질 3군데를 포함해 18군데를 제출했어요. 근데 그 중에서 9군데가 구강 인두 영역이에요. 왜 그러느냐? 이건 너무너무나 다양한 서식처가 있는 거거든요. 포켓 안은 현기성 환경이에요. 타액은 공기에 노출되어 있죠. 여기에 사는 미생물의 종류가 다릅니다. 그래서 사실은 오랄 마이크로바이옴이라는 말 자체가 어불 형설일 수 있어요. 뭐냐? 오랄이라는 것의 구강 내에서는 또 다른 여러 가지 미세 환경들이 다른 게 있거든요. 나중에 보여드리겠습니다. 어쨌든 구강 영역에서 9군데를 제출했다. 이 말은 이 안에서 너무나 다양한 미생물이 있기 때문에 이런 거고요. 그 결과가 2012년에 네이처에 발표되는데, 예를 들어서요, 여성의 질 같은 경우는 락토바실러스라고 하는 이 미생물이 가장 많이 압도적으로 삽니다. 유산균의 일종이에요. 락토바실러스는. 피부라면 여기가 피부인데 프로피오박테리움이라는 것이, 혹은 스테필로코커스 이런 게 많이 살고요. 여기서부터가 9군데가 구강과 인두 영역인데, 우리 흔히 다들 이제 들어보셨을 거예요. 스트레프토코커스가 가장 많이 살고요. 나머지들이 사는데, 그 중에서도 타액과, 하여튼 이 안에서도 많이 달라요. 이 미생물의 구성들이. 이런 거 다 아실 필요는 없습니다. 미생물의 이름 외우는 건 너무나 지겹고 힘든 일이죠. 아실 필요 없어요. 다만 다르다. 너무너무 많다. 이 정도만. 그리고 지금은 현재 국제적인 컨소시엄을 만들어내서 계속 후속 연구들이 진행되면서 계속 발표들이 되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요, 여기 여성분들이 많으시니까 앞으로는 가능하면 자연분만을 하셔야 돼요. 왜냐? 자연분만을 할 때와 이 시세, 제왕절개를 할 때의 아이들이 나오면서 만나는 미생물의 첫 만남의 위치가 달라요. 자연분만은 질을 통해서 나오죠. 아까 락토바실러스가 가장 많다고 해요. 그것부터 접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제왕절개를 하면 피부에 사는 이제 미생물을 접하겠죠. 그래서 어떻게 태어나느냐에 따라서 초기에 우리 어린아이들 많이 갖는 아토피나 이런 것의 이완율이 달라요. 이런 연구들이 나오고 있는 겁니다. 또 하나, 특히 이제 많이 살고 있는 장관, 그 중에서 대장에 어마어마하게 많은, 보통 대장 전체, 대장에만 100조 정도로 추정을 합니다. 혹은 인간의 세포를 구성하고 있는 세포의 수를, 진핵세포의 수를 보통 10조에서 60조 정도로 추정을 해요. 추정이죠. 세보지는 못하니까. 그런데 미생물은 그거보다 많게는 10배 정도 많다. 그러니까 우리 몸 전체가 저라는 이 진핵세포로 이루어진 이 고등동물에다가 이 원핵세포인 미생물이 함께 살고 있는, 그래서 어떤 사람은 하나의 인간을 슈퍼 오르가니즘, 말하자면 하나의 유기체에다가 미생물까지 더 보태지, 그런 초유기체다라는 말도 씁니다. 말하자면, 한 번 더 다른 표현을 하자면 제 몸 전체가 하나의 생태계인 거예요. 여러 미생물들이 제 몸 안에서, 제 몸 자체가 하나의 생태계고 제 몸 자체가 하나의 우주라고 할 수 있습니다. 구강에서도요, 위상찬경 많이 보실 거고, 뮤탄스 피 진지발리스라는 세균이에요. 저건 충치를 유발한다. 이건 피 진지발리스 치주질환 세균이다. 이건 우리들 다 익히 알고 있을 텐데, 그리고 학교 때 배우셨을 텐데요. 그 구강 내 플라그에 이렇게 다양한, 이렇게 어마어마한 세균이 있었다는 것은 몰랐다. 이 말씀입니다. 이건 왼쪽은 SRP를 하고 난 다음에, 하기 전, 후의 미생물 분포인데요. 다 자료에 있을 겁니다. 거의 비슷해요. 말하자면 우리가 SRP를 하지만 치주질환 관리의 골드 스탠다드잖아요. SRP가. 하지만 그 이후에 또 여전히 세균은 존재한다. 현미경을 들이대면. 그렇지 않겠어요? 너무 당연하겠죠. 이런 데이터베이스들이 휴먼 오럴 마이크로바이옴 데이터베이스라는 인터넷으로 다 접속 가능합니다. 이런 데 축적되고 있어요. 그렇게 아주 많은 미생물들이 사는 게 밝혀지면서 치주질환을 설명하는
이 방식이 바뀝니다. 저 학교 다닐 때는요, AA, Actinomycetem commitans. 이름도 너무 외우기 어려운, 시험 볼 때 맨날 책상에 적었습니다. 저는 못 외워가지고. 여튼, 그런 뭐, 이런 질환을 만든다고 생각했어요. 사실은 이 히스토리 전체로 보자면, 1880년대, 이때쯤에 처음에 코브가 아까 말씀드렸던 세균설, 질병은 세균에 의해서 일어난다라는 게 만들어지고, 1900년도부터 시작해서 일정 기간 동안 플락 자체가 그냥 치료제를 만든다라고 생각했어요. 그걸 Non-Specific Plaque Hypothesis라고, 그러니까 비특이적 이 플락 가설이라고 했고요. 그러다가 이제 제가 학교 갈 때 배운 게 이건 거죠. 특정 미생물이 치료제를 일으킨다. AA, 피친지발리스, 또 뭐 퓨저박테리움, 뭐 이런 것들이 이렇게 일으킨다라고 배웠어요. 하지만 지금은 또 바뀌어요. 바뀌고 있어요. 뭐냐? 이 여러 가지 미생물들이 평형 상태에 있는 거예요. 평형 상태. 근데 그리고 그러다가 그 평형이 깨질 때 질병으로 간다. 인간 전체도 구강질환뿐만 아니고 그걸 평형이 깨지는 상태를 dysbiosis라고 합니다. 부조화라는 말로 번역이 되고요. 여러 가지 뭐 주인이든 라이프 스타일 뭐 이런 햄버거 뭐 이런 그 패스트푸드를 많이 먹는다든지 또 이 태어날 때 여러 가지 방법이 좀 다르다든지 또 안티바이오틱스 항생제를 뭐 하면 전체 몸에서 균형이 깨져요. 그러다가 이것을 회복할 수 있으면 다시 평형을 상태를 돌릴 수 있으면 건강한 상태가 유지되는 거고 이 평형이 깨져버리면 질병으로 간다라는 거고 그런 설명은 구강 내에서도 마찬가지다 라는 겁니다. 말하자면 치료질환이라는 것은 특정 세균의 역할이 아니고 여러 세균의 평형이 깨질 때 되는 것이다 라는 설명으로 바뀌고 있다 이 말씀입니다. 여하튼 저는 요새 계속 제가 저희 직원들한테 하고 있는 얘기는 구강 내에 일어나는 거의 모든 문제들은 미생물 때문이다. 이거 당연히 미생물 때문이죠. 이 사랑의 주의형, 치근단염, 당연히 뭐 미생물 때문이다 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구강내 미생물에만 그치지 않고 이런 표현이 계속 나옵니다. 구강내 미생물의 포털사이트다. 전체 미생물의 포털사이트. 네이버 말하자면 포털이 대문이라는 뜻이죠. 이 몸으로 들어가는 미생물의 대문 역할을 한다. 게이트 역할을 한다. 저수지 역할을 한다. 이런 것들이 나오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요. 건강한 폐에 세균이 살까요? 안 살까요? 폐 살아요? 누구세요? 감사합니다. 제가 2008년판 의학 미생물학까지 확인을 했는데 건강한 폐는 세균이 살지 않는다라고 써 있어요. 틀렸습니다. 살아요. 삽니다. 살고 건강한 폐에 사는 세균들의 분포는 이래요. 이 이름이 색깔의 이름은 이런데 이거 자료에 쓰니까 보시고요. 그러다가 이것이 평형이 깨지면 천식이든 폐쇄성 폐질환이든 이런 데로 간다 이겁니다. 그런데 그 미생물이 어디서 오느냐? 구강에서 오는 거예요. 코에서 올 것 같죠? 코의 미생물은 피부의 미생물과 비슷합니다. 폐의 미생물은 구강에서 와요. 왜 그러느냐? 마이크로 인스피레이션이라고요. 잘 때도 이렇게 뭔가 하면서 타에게 들어가는 거예요. 폐로. 미세 흡인이라고 번역을 합니다. 그렇게 해서 구강 내 미생물들이 폐에 서식하기 시작하고 그래서요. 이건 너무너무 저한테는 인상적인 연구였어요. 이미 2002년에요. 일본에서 이루어진 연구입니다. 일본 요양병원 두 군데를 2년 동안 추적 조사했어요. 200명, 200명. 한 군데는 보통 우리 요양병원을 사는 그냥 헬스케어 서비스를 하고 한 군데는 구강 케어만 붙였습니다. 각을 하고 양치시켜주고 이 닦아주고 이렇게 해서 보통 요양병원에서 사망하는 가장 큰 이유는 폐렴이에요. 폐렴인데 자, 그 400명을 이가 있는 사람, 없는 사람으로 나누고 구강 케어, 이가 있는 사람에서도 구강 케어를 한 사람과 안 한 사람으로 이렇게 나누고 이가 없는 사람도 구강 케어 한 사람과 없는 사람으로 이렇게 나뉘었어요. 쭉 봤더니 2년 후에 봤더니요. 폐렴에 걸리는 확률이 이가 있는 사람인데 있는 사람인데 오랄 케어를 해줬어요. 9%입니다. 이가 있는 사람인데 그냥 통상의 그냥 요양 서비스만 한 거예요. 21%예요.
9% 대 21%예요. 사망률은요 6%예요. 이가 있는데 오랄케어를 해준 사람, 이가 있는데 오랄케어를 안 해준 사람은 20%입니다. 2년 동안에 사망률이 3배나 넘게 차이 나요. 폐렴에 걸리는 확률도 차이가 나고, 이가 없는 사람은 상대적으로 차이가 크진 않습니다. 요 이유가 왜 그럴까? 이런 건 좀 이따 말씀드릴 거고요. 똑같이 중환자실에서도 벤틸레이터, 인공호흡기를 끼고 있죠. 당연히 구강에서 폐로 들어가니까 폐렴이 생겨요. 그에 의해서. 그런 사람들에게 오랄 케어를 해준 사람과 안 해준 사람의 차이를 봤더니 역시 3배 가까이 차이가 나요. 당연히 폐에서 가는 거죠. 또 임신한 여성의 태단에 미생물이 살까요? 안 살까요? 이것도 안 산다고 돼 있었어요. 살아요. 그리고 이렇게 이 미생물총이 어디를 닮았을까? 몸 전체 중에서 구강 미생물총을 닮았어요. 쇠근의 구성이. 그래서 이 논문에 의하면 아마도 잇몸에서 뚫고 들어가서 태반까지 간 것 같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뚫고 들어갔을까? 이것도 좀 이따 말씀드리겠습니다. 심지어 뇌에도 미생물이 살아요. 죽은 사람들, 기증한 사람들의 뇌를 분석해 봤어요. 알츠하이머에 걸린 사람의 16명 중에서 14개에서 트레포네마라는 미생물이 검출이 돼요. 알츠하이머가 없는 사람에서는 18명 중에서 4개가 트레포네마가 검출돼요. 근데 트레포네마는 구강내 미생물이거든요. 대장암을 일으키는 여러 기전들이 현재 연구가 되고 있는데, 여기는 퓨저박테리움, 맨 밑에 있습니다. 퓨저박테리움 미생물이 이런저런 기전을 통해서 대장암을 일으킨다 라는 게 최근의 연구의 흐름이에요. 그런데 이 트레포네마도, 퓨저박테리움도 대표적인 구강 미생물입니다. 또요, 저널 오브 인터널 메디슨은 내과학에서 가장 권위 있는 저널이에요. 이게 최근에 2016년 몇 달 전에 발표된 이 논문에 의하면 치주질환과 카디오바스큘라 디지즈, 심혈관 질환을 2개를 연관시킨 논문이 2007년에는 73개였다는 거예요. 2014년에는 4,000개 가까이 됩니다. 근데 이 사이에 뭐가 있었느냐? 2007년과 2014년에 뭐가 있었느냐? 마이크로바이옴이 있었던 거예요. 휴먼 마이크로바이옴 프로젝트. 미생물에 대한 새로운 관심, 새로운 발견들, 그 영향에 대한 새로운 연구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대폭 어마어마하게 증가를 한 거죠. 예전에 동맥경화 같은 건, 동맥경화가 그냥 요새 지방 다이어트 이런 얘기도 많이, 지방이 수동적으로 쌓여서 이렇게 된다고 설명을 했어요. 동맥경화가. 하지만 요새는 그 설명도 바뀌어요. 혈관 내피세포에서의 여러 면역작용들에 의해서 이런 조직들이 생겨지는데, 그런 것을 일으키는 가장 중요한 세균이, 이런 면역작용이 가장 중요한 세균이 피진지발리스라는 거예요. 좀 전에 제가 위에 해놓은 저널들은 다 검색이 됩니다. 구글 스칼라든 펀메드든 이렇게 바뀌어요. 그리고 이 혈관, 이 카로티드 아터리의 이 내피에서 죽종을 해서 미생물 분포를 봤더니 실제로 거기서 피진지발리스가 발견이 돼요. 이건요, 아마도 저는 이 저널이 아까 2007년에는 73개였다고 그랬죠. 2개를 연관시킨. 아마도 2007년에 이게 발표된 건데, 이 치유질환과 심혈관 질환의 연구를 촉발시킨 계기가 아니었을까 싶어요. 왜 그러느냐? 이 뉴 잉글랜드 저널 오브 메디슨은 세계에서 가장 임팩트 팩터, 말하는 인용 지수, 권위가 높은 저널이에요. 셀, 사이언스, 네이처, 이 세 개가 한 39군이고요. 이 거의 인용 지수가 뉴 잉글랜드 저널 오브 메디슨 55가 정도가 돼요. 상대가 안 되죠. 이렇게 권위 있는 저널이 2007년에 이렇게 한 거예요. 이 두 군으로 나눠서요. 이 한 군을 치유질환 관리를 했어요. 스케일링 SRP를 딱 했죠, 이때. 그리고 하나는 안 했어요. 혈관 기능이 팍 나빠져요, 그 다음날. 왜냐? 피 나오고 막 이럴 테니까요. 그러다 쑥 좋아져요. 역전을 하죠. 치유질환을 개선하면
SRP를 하면 심혈관 질환이 좋아진다라는 거예요. 미국 심장협회의 공식 저널입니다. 이거에서 보면 치질환 관리가 당연히 내피 세포의 기능을 올린다라는 거고요. 이건 너무 저한테도 이건 역시도 굉장히 인상적인 연구였는데요. 보통 이제 그 지방간이 술 많이 먹는 사람한테 생기지만 술 많이 안 먹어도 생기는 사람들이 많아요. 비만 한 사람, 탄수화물 좋아하는 사람들 이런 게 다 모여서 지방으로 바뀌어서 간에 축적이 되죠. 이런 데를 봤더니 46.7%에서 피진지버레스 구강내 미생물이 검출이 되는 거예요. 또요, 요 동물 실험은 쥐인데요. 요건 하이팻 다이어트 고지방식을 먹여가지고 뚱뚱하게 만든 거예요. 그리고 여기도 똑같이 고지방식을 주고 피진지버레스만 넣은 겁니다. 구강내 미생물을. 달라요. 엄청 뚱뚱해졌죠. 간을 꺼내서 봤어요. 간의 크기가 엄청 다르잖아요. 놀랍지 않으세요? 저거 그래요? 심지어 류마티스 관절염에도 구강내 미생물이 검출된다라는 거고, 당뇨가에 대해서는 당뇨가 치질환에 영향을 미친다. 이런 건 오래된 담론이죠. 이제는 거꾸로예요. 거꾸로 치질환을 개선하면 당뇨도 좋아진다. 그러니까 투웨이다. 원웨이가 아니고 당뇨가 치질환에 일방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게 아니고 그것도 맞지만 거꾸로도 영향이 간다라는 거예요. 투웨이. 왜 그럴까? 왜 구강내 미생물이 이런 뭔가 이 사태를 만들까? 제가 보기엔 이래요. 이건 가설입니다. 저의 추측이에요. 근데 아마도 저는 맞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 관련된 연구들을 계속 해가고 싶고요. 이건 대장 사진이고, 이건 치료질환이, 이거 하나도 없는 이덴츄러스 환자 사진이에요. 비슷하죠? 비슷하잖아요. 조직이 비슷하잖아요. 근데요, 구강내는 다른 게 있죠. 이가 뚫고 올라와요. 뚫고 올라오면서 이 경계면이 접합상피라고 하는 정션 에피셀리움이라는 게 만들어지는데, 그 정션 에피셀리움의 해부학적, 조직학적 구조는 달라요. 뭐냐? 모든 셀과 셀들은 서로서로 어깨동무, 타이트 정션, 이런 여러 가지 이 서로 결합 방식으로 외부에서 물질이 침투하지 못하도록 타이트하게 이렇게 하고 있어요. 하지만 이 정션 에피셀리움에는 한쪽에만 팔이 가요. 한쪽에서는 안 와요. 시멘툼에서 오지 않아요. 말하자면 계면이 굉장히 약하다는 거죠. 그래서 푹푹 들어가는 거예요. 세균주머니가 생기는 거고. 그래서 저는 이 정션 에피셀리움에 대한 아주 특별한 생각합니다. 전체 우리 의학적 연구로도 굉장히 관심이 많이 가져야 될 주제라고 생각하고요. 당연히 임플란트에는 뭐 너무너무 푹푹 들어가죠. 그렇잖아요? 그런데 푹푹 들어가는데 이놈의 세균들이 입안에만 있지 않고 우리가 늘 양치를 합니다. 그렇죠? SRP 하면 피가 나요. 그러면 피가 난다는 것은 피가 난다는 당연히 혈관이 뚫렸다는 얘기잖아요. 피가 나오는 것뿐만 아니고 구강내 미생물이 그 뚫린 혈관을 타고 들어가는 거예요. 몸 전체로. 그러는 거잖아요. 실제로 그렇게 됐을 때 대부분 트랜지언트하게 끝나요. 혈관 내로 박테리아가 침투하는 현상을 박테베미아, 균혈증이라고 하는데 대부분 일시적으로 끝납니다. 우리 면역세포들을 다 잡아먹죠. 그런데 어쨌든 이 트랜지언트 박테베미아가 걸리는 이 확률이 실제로 양치 정도만 해도 20%에서 68% 정도 생긴다는 거예요. SRP는 물론이죠. 치주 수술은 물론이고 발치는 물론이에요. 그렇지 않을까요? 우리 뭐 쉽게 늘 느끼는 거잖아요. 그래서 균혈증이 생긴다라는 말씀이고, 그렇기 때문에 구강이, 게이트웨이, 토탈 사이트, 레저버라는 말이 성립이 된다는 겁니다. 말하자면 구강내 환경이라는 미세 환경이라는 것이 너무나 다양하다. 다양한 미생물이 산다. 하지만 방어막은 약하다. 일상적 자극으로도 일상적인 균형증이 생긴다라는 거고, 그래서 저는 이런 그림들, 치유로 때 시작된 여러 이 질환들을 일으킨 미생물들이 전신을 돌고 간다 이러는 것이 그냥 치과에서 하는 얘기가 아니다라는 겁니다. 네이처 같은 저널에서도 늘 이런 이 결과들이 발표가 돼요. 구강내 미생물이 시스테믹하게 혈관을 타고 들어가서 전신을 돌고, 혹은 구강 미생물이 생기면 이거 방어하기 위한 몸에서의 방어 작용, 면역 작용이 일어나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면역이라는 것은
면역이라는 것은 양날의 칼입니다. 더블 엣지드 소드. 이게 학술적인 용어예요. 면역이라는 것은 더블 엣지드 소드. 양날의 칼이다. 뭐냐? 외부 미생물을 파괴하기도 하지만 실제로는 저도 파괴하는 거예요. 치주량이 대표적이죠. 외부 미생물을 방어하다가 치주량이 녹아요. 그렇잖아요? 이런 혈관을 들어갔고 이걸 막는 와중에 이 생기는 여러 면역작용의 물질들이 또 전신을 돌다가 문제를 일으키고 삼키기도 하고 이렇게 해서 문제를 일으킨다라는 기전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다시 이게 처음에 슬라이드인데요. 저는 emerging organ이라고 표현합니다. 떠오르는 기관이죠. organ이 간, 심장, 위 이런 것처럼 하나의 특정 기능을 하는 그런 인체 안에서의 특정 부분을 가리키는 걸 텐데 마이크로바이옴을 emerging organ이다 라고 표현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우리가 그전에 몰랐던 이 미생물의 기능들, 역할들, 수들, 다양성들 이런 문제들이 새롭게 조명되고 있다. 마이크로바이옴. 그리고 그 중에서도 오랄 마이크로바이옴이 부항내를 통해서 전신을 돌면서 문제를 일으키는 그래서 포털, 게이트, 레저버 역할을 하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가 아까 말씀드린 신유질환이든 부항암이든 이런 거에 대해서 뭔가 시스템이 뭔가 좀 체계화된 이런 뭔가 지표를 가지고 우리가 관리를 하지를 못해요. 실제로요 이런 환자들이 있습니다. 풀마우스를 했는데 이 치질환이 이렇게 안 좋아지고 왔어요. 근데 이 사람은 30세예요. 30세 여성입니다. 전신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왜 이렇게 됐을까? 왜 이렇게 됐을까? 몰라요. 저도. 모릅니다. 다만 안 좋아졌다는 것만 보고 있을 뿐이죠. 우리는. 사전에 이 사람이 이렇게까지 안 가도록 뭔가를 우리가 선제적인 해결책을 제시해 줄 수는 없었을까? 이 사람은요, 요 26번, 요 부위가 2007년 사진이고 2016년 사진이에요. 이 엑스레이가 여기도 뭔가 레디오 루센스가 있는 게 저는 이게 이렇게까지 오래 갈 수 있을까? 여러분들 늘 느끼시잖아요. 요인은 저는 늘 느끼는데요. 엑스레이를 보면 엄청 안 좋은데요. 괜찮으시네요. 이런 말을 하는 환자들이 있는데 몰라요. 왜 그러는지. 똑같은 엑스레이인데 어떤 사람은 엄청 안 좋고 실제로 고리 퉁퉁 나오고 또 어떤 사람은 괜찮아요. 이유가 어디 있을까? 몰라요. 최소한 현재로서는 모릅니다. 우리는. 이 사람은 여기에 치주가 안 좋은데 이 일을 빼야 될까 치료를 하는 게 맞을까? 몰라요. 이 사람은 100세예요. 현재. 몰라요. 근데 그런 걸 알 수 있다. 알 수 있는 시기가 됐다라는 말씀이고 백반증, 홍반증이에요. 이것이 부항암으로 가는 일들이 사전에 차단할 수는 없을까? 부항암으로 가는 기전들은 잘 정리되어 있어요. 초기에 일단은 뮤테이션, 돌연변이가 일어나겠죠. 그러다가 뭔가 하이퍼플라지아, 과성장이 일어나다가 이 형성이 일어나다가 뭔가 이제 암으로 가는 거죠. 돼 있고 있는데 관리가 안 돼요. 이건 부항내 용종이에요. 용종이 뭔가 대장암을 일으킨다. 이런 건 여기 있는 분들 아마 다 알고 계실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제가 용종하고 이 백반증, 홍반증 이걸 비교해 봤어요. 이 OPM이라는 것은 Oral Potentially Malignant Disorder예요. 말하자면 잠재적으로 이 malignancy, 뭐죠? 이 악성, 죄송합니다. 악성으로 갈 수 있는 이런 것들의 뭔가 이제 이런 디스오더인데 이것이 폴립이 대장암으로 가는 확률은 6 내지 9mm는 그러니까 2.7%에서 5.3%예요. 그리고 6mm 이하는 쳐다보지도 않아요, 사실은. 이거 문제가 안 된다. 그런데 엄청 다 알고 있잖아요, 우리는. 그런데 OPMD가 멜리그런시로 가는 확률은 11%까지 가요. 근데 잘 몰라요, 우리도. 그렇잖아요. 그래서 5년 생존율이 대장암은 엄청 높아요. 왜냐? 조기 진단, 치료, 수술하니까. 근데 부항암은 높아요. 여전히 5년 생존율이 낮아요. 이유가 뭐가 있을까? 그리고 똑같이 WHO에서도 부항암의 조기 관리가 필요해요. 이런 게 이 대장암, 유방암 이런 거 함께 들어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실제로 거기에 가장 근접한 전문가들인 우리가 대체 그런 걸 하고 있느냐? 안 하고 있죠.
저만해도 안 하고 있어요. 왜 그럴까? 제가 볼 때 두 가지예요. 하나는 이걸 뭔가 객관적으로 보여줄 수 있는 표지자가 없다. 두 번째, 여기 있는 분들이 무식하다. 몰랐다요. 저만 해도 그래요. 그걸 저는 두 가지 문제를 해결하자 해요. 이게 미래의 치과로서 내 직업을 영위할 수 있는 하나의 길일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바이오마커라고 그래요, 그걸. 바이오마커 우리가 흔히 봐요. 우리 건강검진하면 뭐 이렇게 하잖아요. 간 수치, 뭐 이런 것들. 구강 안에서도 가능하다는 거예요. 구강 내 마이크로바이옴과 그것을 방어하는 여러 사이토카인, 면역 물질들을 채취를 해서 농도를 잰다면 이게 치주 질환인지, 이게 얼마나 중증도인지, 이게 진행될 것인지 말 건지, 이거에 대해서 감별 진단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대표적인 미생물 뭐 적어놨고요. 바이오마커들, 이 단백질 혹은 사이토카인이라고도 부르는 아실 필요 없어요. 다만 이게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치주질환과 타액에서 치주질환을 이렇게 해보면 이렇게 나눠볼 수가 있어요. 치주질환을 예측 가능해요. 이런 걸 하면. 그걸 사용하는 기기가 PCR이라는 거고 밖에 전시되어 있어요. 그리고 이 치주질환이 진행될 건지 말 건지에 대해서도 사실은 알 수가 있어요. 치료에 대한 반응도 예측할 수 있어요. 어느 정도. 이런 사례들이고요. 제가 시간이 거의 다 돼서 빨리 하겠습니다. 진짜 이게 드리고 싶은 말씀이 많은데 이거 보세요. 그 중에 하나가 인터루킨 1 베타라는 건데요. 건강한 사람, 마일드 페리오돈타이티스, 중증도, 더 중증도에 따라서 농도가 샥 달라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거 진단해서 엑스레이로도 볼 수 있지만 이걸 하면 조금 더 퍼스널라이즈로 볼 수 있다 이겁니다. 또 어떤 치주질환이 진행될 건지, 어떤 것은 안 될 건지에 대해서도 일정한 미생물의 분포들을 보면 예측이 가능해요. 뭐 치료에 대한 예측도요, 마찬가지고요. 부항암 역시도 마찬가지예요. 부항암. 이것은 DNA에서 뭔가 뮤테이션이 일어난 P53이라는 균이 대표적인데요. 그것에서 오랄 부항암이 있는 환자들 20명을 봤더니 거기는 어디 있어요? 하여튼 100%가 다 뮤테이션이 일어나 있어요. 그 위치에. 그런데 공황이 아닌 사람은 아닙니다. 그래서 홍반증이 있는 사람들 DNA 검사 해볼 수 있잖아요. 미생물 분포가 달라요. 공황암과 정상이네요. 미생물 분포가 또요. 이게 류코플라키아, 백반증인데 부항암, 전암병소, 건강한 사람의 미생물 분포의 농도가 차이가 나요. 감별 진단이 가능하다 이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홍반증이나 백반증에서 오면 잊어버리고 계시지 말고 미생물 검사를 해서 그 사람이 일정한 기간 동안 팔로우업을 하고 또 그 사람이 위험에 노출되지 않도록 도와주고 이게 우리의 일이고 이것이 우리가 사회에 이바지하면서 가치를 인정받고 신뢰받고 이러는 길이다라고 생각한다는 겁니다. 여러 가지 바이오마커들이고요. 세 번째, 흑토굿.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는 한 번 더 이솔질의 의미 자체가 재정립돼야 되고 그 방법 자체도 재정립돼야 된다. 말하자면 입안에 낀 음식물 찌꺼기는 제거하는 게 아니고 부항의 미생물 관리를 하는 거다. 그러려면 부항의 미생물 관리가 미생물이 가장 많이 사는 데 가서 닦아줘야 될 거 아니에요. 거기가 어디예요? 치즈포켓 닦을 수 있는 칫솔 방법이 뭔가요? 바스 메소드죠. 임플란트 주의는 더더욱 마찬가지고 그래서 이런 바스 메소드로 저는 국민 계몽운동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학술적인 자료에서도 modified 바스 메소드, 바스 메소드가 여러 플라드나 이런 데 효과가 있는 다 알고 있는 사실이잖아요, 우리가. 근데 왜 안 하는 모르겠습니다. 정말 안 했는지 몰라도 앞으로 조금 더 열심히 해갔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고요. 치약은 최근 사태가 아니라도 늘 문제가 지적되어 왔어요. 그리고 실제로 대기업에서도 이미 진지발리스 프로젝트라는 이런 제품을 내더라고요. 깜짝 놀랐어요. 아니 진지발리스를 치과의사가 아니고 누가 또 알고 있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진지발리스 프로젝트. 그래서 하여튼 말씀드렸듯이 치약도 음식물을 닦아내는 비누 성분에서 말 그대로 치약으로 진화해 가야 된다고 생각하고 대표적으로 제 이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팩사메딘 이게 1970년에 처음 나왔어요.
이것에 관련된 저널, 제품이 1970년에 나왔는데 실제로 나올 때부터 부작용이 계속 지적되어 왔어요. 사실 뭐 이런 거 다 아시죠? 감각 이상 뭐 이런 문제들 이런 거 다. 특히나 제가 문제라고 생각하는 건 이거예요. 이거 파이브로블라스트. 이거죠. 우리가 이 수술한다고 쫙 메스를 가하면 다시 힐링이 될 때 반드시 필요한 세포죠. 세포의 활성도가 헥사메딘을 조금 농도를 높여봤더니 엄청 이건 수도 줄어들고 활성도도 엄청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헥사메딘을 처방하면 안 돼요. 임플란트 수술 후에, 치료 수술 후에 헥사메딘을 처방하면 훨씬 더 힐링이 느려지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늘 그냥 습관적 처방이 왔어요. 저는 이것도 바뀌어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그래서 제가 프로폴리스라는 뭐 익히 다 알려진 그런 걸로 뭔가 이제 다른 시도들을 해보고 있는 중이고, 이 프로폴리스는 이런 구안의 항균 작용도 비슷해요. 비슷하고 이 헥사메딘과 그러면서도요. 힐링은 이건 보통 우리 이제 그 구안의 상체 상태에서 바르는 덱사미타존 스테로이드 제제고, 저건 프로폴리스 바른 거예요. 훨씬 더 힐링이 빨라요. 그래서 저는 이런 구강위생용품이 치과뿐만 아니고 다만 요양병원, 산부인과, 내과 이런 데서 저는 다양하게 써야 한다고 생각해요. 저희가 최근에 뭔가 기사를 하나 내보낸 건 임신 준비 중에 치과가 꼭 필요해요. 이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왜? 위생물 때문에. 그래서 제가 뭐 이런 회사와 함께 이제 같이 작업을 해서 뭔가 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 향후에 저기 밖에 이제 바이오니아라는 회사에서 와 계신데, 바이오니아라는 회사는 우리나라 일본 벤처 기업이에요. 현재 상장되는 회사고, 거기와 함께 MOU를 체결해서 현재 DNA 분석을 통한 이 구강 치료질환, 구강암, 전신질환 진단, 이 진단 키트를 만들 걸 준비 중입니다. 그래서 이러저런 검사를 통해서 뭔가 이 구강 내 여러 가지 미생물과 바이오마커를 통해서 우리가 환자들의 구강 관리, 그러면서 또 전신질환 관리를 해주는 것이 우리의 직업적 소임을 높일 수 있다라는 거고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됐으면 좋겠어요. 좀 이따 우리 정재혁 교수님도 말씀하실 텐데, 노령한 사회, 알파고 시대에 우리가 우리 직업을 가지면서 평생 내 삶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저는 이렇게 됐으면 좋겠다. 치과의사에 의한 치료 계획, 치과위생사에 의한 예방관리 계획, 물론 이 두 개는 같이 협업해서 해야 되겠죠. 저는 이 계획, 신환이 오면 이 두 개의 계획을 쫙 같이 환자에게 프레젠테이션해서 같이 진행됐으면 좋겠다. 이 바람입니다. 예, 제가 마지막 슬라이드, 타액 관련해서도 뭔가 연구해 볼 게 엄청 많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었는데 시간 지나니 패스를 하겠습니다. 아깝지만 이것만 말씀드리고요. 저는 뭔가 랜드마크를 가지고 뭔가 흐름들을 이해하는 걸 좋아해요. 포샤르라는 사람이 1723년에 아시죠? 프랑스의 포샤르가 근대 치의학의 아버지라고 할 수 있어요. 그 이후에 1859년에 미국 치과의사협회가 만들어지면서 첫 치과라는 직업이 탄생을 한 거예요. 그리고 이 앵글 교정학이 만들어지고, 미국에 처음 1930년에 미국 교정 전문의가 만들어졌는데, 이건 치과에서 처음으로 만들어진 스페셜티예요. 그리고 1969년에 브렐레막이 임플란트에 대한 10년 리포트를 내죠. 저는 이게 굉장히 중요한 랜드마크들이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최근에 이 랜드마크인 임플란트 이전에는 사실은 치과의생사들이 뭔가 몸 전체를 들어가는 인시전을 가하고 뭔가 하는 것이 구강의과 이외에, 치주과 뭐 부분적으로 이외에 사실은 일상적 진료 업무가 아니었어요. 침습하는 여러 치료들이. 근데 지금 너무나 일상화됐잖아요. 저는 치과의 하나의 혁명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다음 혁명은 오랄 마이크로바이옴일 거다 생각합니다. 오랄 마이크로바이옴이 치과의 의미를 다시 한번 재정립할 수 있는 기회를 줄 거고, 저는 우리 사랑하는 치과에서 그 준비를 해봤으면 좋겠다. 이것이 우리 스스로의 상처도 지키고, 우리 동료들의 상처도 지키고, 국민 건강, 국민 보건에도 이바지할 수 있는 길이다 라고 말씀드리면서 제 얘기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